2021년 12월 밤 미국 항공모함 조지 헤버트 워커 부시 호위 갑판 검은 바다 위. 비행 갑판은 어둠 속 혼란스러운 미로였고 노란 셔츠를 입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항공기 유도사가 있었는데 해군 용어로는 노란 셔츠라고 부릅니다. 그는 신호봉을 흔들며 항공기를 캐터펄트 근처의 위치로 유도했습니다. 작은 트랙터가 이상한 회색 물체를 앞으로 끌고 가고 노란 셔츠가 방향 전환 신호를 보냈습니다. 평소라면 조종사가 손짓이나 고개 끄덕임으로 응답했겠지만 그날 밤 조종석은 비어 있었고 대신 누군가 앞바퀴 옆을 걷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 같은 장치를 가슴에 맨 채 엄지가 조이스틱 위에 있는 한 해군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무거운 항공기가 수백 명과 값비싼 장비로 둘러싸인 흔들리는 갑판에서 조종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엑스박스 컨트롤러 같은 장치로 한 남자가 조종했습니다. 그 기계가 갑자기 가속하기로 하면 조이스틱을 앞으로 밀 때일 겁니다. 불과 3초만 더 지나면 갑판 승무원들을 뚫고 나가 핵추진 군함의 옆으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노란 셔츠를 입은 사람이 정지 신호를 보내자 선원이 조이스틱을 눌러 기계를 트랙 위에 정확히 멈췄습니다. 이것은 보잉 MQ-25 스팅레이입니다. 세계 최초의 실전 배치된 항공모함 기반 무인 항공기입니다. 그날 밤, 이 항공기는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비행장에서 생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형 스텔스 폭격기처럼 보이지만 이 항공기의 임무는 폭격이나 공중전이 아닙니다. 임무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늘을 나는 주유소입니다. 여러분은 왜 미 해군이 연료 운반 로봇에 수십억 달러를 쓰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태평양 전장의 거리의 폭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기지와 전투 지역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태평양은 정말 거대한 바다입니다. 하지만 FA-18 슈퍼 호넷과 F-35C 같은 현대 항모 전투기는 A-6 인트루더 등 냉정이 구형기보다 전투 방향이 더 짧습니다. 이 문제로 해군은 전투기를 임시급유기로 써야 했고 전체 슈퍼 호넷 출격 중 20, 30호가 급유 임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날개에 연료 탱크를 달고 전투기 연료를 보충하러 출격합니다. 이건 마치 고급 페라리 한 대를 여러 대 사서 그중 3분의 1을 우버이츠 배달용으로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동은 하지만 돈과 기체 수명을 엄청나게 어리석게 쓰는 방법입니다. 우버이츠 기사님이 페라리를 타고 오면 다들 형, 무슨 일이야? 라고 하겠죠. 지금이 직업 바꿀 최고의 시기예요. 이 방식은 전투기 수명을 빠르게 소모하고 전투에서 제외시킵니다. MQ-25는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로 설계됐습니다. 이 기체는 항공모함에서 이륙해 500헬이 떨어진 다른 항공기에 14,000, 16,000파운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 약 2,400갤런 은 가정용 자동차 160대에 연료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천만에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런 항속거리와 내부 공간을 가진 항공모함 기반 드론이라면 그 공간을 꼭 연료로만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공간은 레이더 배열, 센서 패키지 또는 미래에는 스텔스 대함 미사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알겠죠. 해군이 조종사 없는 비행급유기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는 전략적 골칫거리를 먼저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처럼 팔이 짧은 항공모함이라 불리지만 냉전 시절 미 해군 항공모함 항공단은 매우 긴 사거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A-6 인트루더와 S-3 바이킹 등 장거리, 중량 화물 운반이 가능한 항공기를 운용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수백 마일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었고 몇 시간 동안 머무를 수도 있어서 항공모함 자체를 위험에서 멀리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항공기들은 사라졌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수년 전 퇴역했으며 현재 항공모함 갑판은 FA-18 슈퍼호넷과 F-35C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첨단 다목적 전투기이지만 이전 모델보다 작전 방향이 짧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공중급유 없이는 작전 방향이 훨씬 좁습니다. 미국이 해군이 없는 적과 싸운다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특히 중국 등 잠재적 적들은 지난 20년간 장거리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이 무기들은 항공모함을 추적해서 공격하도록 설계되었고 1000km가 훨씬 넘는 거리에서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필리핀에 미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전투기들의 무급유 비행 가능 거리를 원으로 표시해 봅시다. 그 원이 중국 본토에 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국 지상 발사 미사일 사거리로 그리면 항공모함을 쉽게 포함하며 이는 미 해군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명확한 해결책은 공중급유입니다. 전투기에 공중급유가 가능하면 사거리와 항공모함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해군은 전용 급유기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습니다. 해군은 급유기 퇴역 후 20년간 임시로 버디 탱킹을 써왔습니다. 오늘 해군 용어 많이 배우네요. 그렇죠. 이 방법은 최전방 전투기, 보통 슈퍼호넷에 대형 외부 연료 탱크와 버디 스토어 급유 포드를 장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포드는 주로 콥에서 제작되고 호스와 릴이 포함됩니다. 전투기는 이륙 후 동료와 합류, 연료 공급 후 착륙합니다. 이론상 작동하지만 실제로 비효율적입니다. 일부 분석과 해군 자료에 따르면 슈퍼호넷 출격의 20-30%는 단순 급유 임무로 폭탄 투하나 순찰 없이 연료만 운반한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7천만 달러짜리 초음속 전투기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중전의 선봉이 되도록 훈련받은 조종사가 조종하게 하면서 이들은 사실상 하늘을 나는 연료 트럭입니다. 펜타곤 내부 압박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속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슈퍼호넷을 아끼며 고위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몇 시간 동안 공중에 머물 수 있으며 6시간 내내 원을 그리며 비행한다고 불평하는 조종사가 필요 없는 기계를 원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지만 적의 영토는 아니죠. 이 필요성은 내부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우리가 항공모함에 쓸 새로운 무인기를 만든다면 적을 타격하는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해야 할까요? 아니면 덜 화려하지만 꼭 필요한 급유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 질문의 답이 해군 항공과 드론 폭격기의 미래를 결정하며 그 답은 스팅레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체할 기계의 유령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 적 없는 영화 속편 같아요. 원래 스텔스 로봇 폭격기를 약속했지만 결국 공중급유기만 나왔죠.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해군과 달파는 무인 전투항공기 Unmanned Combat Aerial Vehicles 개념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력은 결국 노스롭 그루먼 X-47B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체는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체는 꼬리 없는 플라잉 윙으로 소형 비폭격기처럼 보였고 로봇이 흔들리는 항공모함 갑판에 착륙할 수 있음을 입증하려 설계됐으며 그 목표를 완벽히 달성했습니다. 2010년대 초 X-47B는 항공모함에서 자율 이착륙에 성공해 개념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해군은 U-클래스 무인 항공모함 발진 감시 타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꽤나 야심찼습니다. 고급 스텔스 장비를 갖추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이 적진 깊숙이 침투해 목표를 정찰하고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었죠. 이 드론은 창끝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관료주의에 묶여 있었습니다. 로버트 O. 워크 당시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이 드론의 실제 모습에 대한 6년간의 논쟁을 지켜봤습니다. 워크에 따르면 예산에 대해 3가지 입장이 경쟁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진영은 고성능 타격 항공기, 즉 기본적으로 로봇 스텔스 폭격기를 원했으며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는 역할을 하길 바랐습니다. 두 번째 진영은 대테러 작전에 최적화된 장시간 채공 드론을 원했습니다. 이 드론은 허용된 환경에서 24시간 동안 순찰하며 반군을 사냥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진영은 항공모함 주변의 바다를 감시할 수 있는 정찰 드론만을 원했고 워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해군 기획자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스텔스기 갑판 배치 시기를 물었고 답변에 실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에게 새로운 무인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는 데는 이미 실전 배치되고 있는 유인 F-35C를 더 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타협해 스텔스 타격 임무를 위해 F-35C 구매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급 드론 프로그램은 크게 축소되고 용도도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폭격기에서 급유기로 전환되어 슈퍼호넷의 기체 소모를 막고 더 저렴하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결정이었죠. 다른 시간대였다면 MQ-25는 세계 최초 자율 스텔스 폭격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었겠지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이 기체는 다목적 기체로 설계되었습니다.
모두가 실망했죠. 2016년 해군은 U 클래스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시바스 항공모함 기반 공중급유 시스템으로 개명해 재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미국 정부의 약어 장명 센스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초점은 완전히 공중급유 임무로 옮겨졌고 약간의 감시 능력만이 부가적으로 남았습니다. 해군은 이 항공기에 MQ-25 스팅레이라는 이름을 공식 부여했습니다. M은 다임무, Q는 무인임을 뜻합니다. 보잉, 로키드 마틴, 제너럴, 아토믹스가 경쟁을 벌였는데 여기엔 반전도 있었습니다. 노스럽 그루머는 2017년 X-47B 시제기 제작과 비행 후 경쟁에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그들은 요구 사항을 보고 이건 우리에게 사업적으로 의미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설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자가 공개됐을 때 모두 예상했던 플라잉 윙 스텔스 제트기가 아니라 스팅레이 설계였습니다. 2018년 해군은 MQ-25 엔지니어링 및 제조 개발 계약을 보잉에 수여해 방위산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군은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고급 스텔스 폭격기 우급에서 실용적인 급유기 수준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시바스. 하지만 보잉이 설계를 공개했을 때 전혀 연료 트럭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블렌디드 동체, 플러시 공기 흡입구, 독특한 V자 꼬리를 가진 스팅레이는 해군이 원치 않았던 스텔스 드론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워존 등 국방 분석가들은 이 형태의 기원이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시사하는 바는 보잉이 이미 스텔스 유급 설계에 대한 중대한 작업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버리는 대신 본질적으로 재활용했다는 것이죠. 보잉은 해군에 주유소를 제공하며 이를 스텔스 폭격기처럼 위장했습니다. 이 기계는 렌더링만으로는 규모를 알 수 없습니다. MQ-25는 길이 51피트로 시내버스와 비슷한 거대한 기체입니다. 날개 길이 75피트로 항공모함 갑판에서 매우 큽니다. 항공기는 행어데크에 들어가기 위해 날개 끝을 접어 폭이 31피트로 줄어듭니다. 이 기체를 움직이는 동력권은 롤스로이스 AE3007N 터보팬 엔진 하나입니다. 이 엔진은 새로운 실험용이 아니라 비즈니스 제트기와 MQ-4C 트리톤 드론에 쓰이는 범용 엔진의 해군용 변형입니다. 여기서 핵심 수치는 연료 모드로 해군은 스팅레이가 500캐리 거리에서 14,000, 16,000 파운드 연료를 공급하길 요구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약 2,400갤런의 제트 연료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가정용 자동차 150대 분량의 연료입니다. 자, 이제 MQ-25는 전 대역 스텔스 항공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MQ-25는 BA 스피릿 플라잉 윙 X-47B처럼 날개 아래 포드를 달고 비행하며 동체 구조상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큽니다. MQ-25는 접히 탐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러시 인렛은 정 레이더로부터 엔진 블레이드를 숨겨줍니다. V자 꼬리 날개는 수직 꼬리 날개를 대체합니다. 드론의 공중급유는 여전히 구식입니다. 날개 아래 MQ-25는 슈퍼 호넷과 동일한 컵 앤 버디 스토어 급유 포드를 탑재하며 호스와 드로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드론은 끝에 바구니가 달린 호스를 풀어내고 수신기 조종사는 자신의 프로브를 그 안에 꽂습니다. 이 방식에는 흥미롭고 약간은 무서운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 항공학회에 따르면 MQ-25에는 급유 바구니, 전용 후방 카메라나 근접 센서가 없어 접근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로봇 급유기도 사람이 조종하는 급유기처럼 정해진 경로로 비행하며 전투기 조종사는 프로브 연결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로봇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밤, 난기류, 바다 위에서 여전히 로봇과 가까이 편대 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로봇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 의미의 조종은 아니며 항공모함에서 스팅레이는 UMCS라는 무인 임무 통제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해군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십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함에 무인 항공전 센터 Unmanned Aerial Warfare Center도 설치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들은 콘솔에 앉아 조종관이나 러드 없이 웨이포인트와 급유 경로, 비상 상황을 프로그램에 입력해 임무를 설정합니다. 드론은 발사 후 대부분 자율적으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조종사는 드론의 관리자와 비슷해서 드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고 그 후에는 단순히 모니터링하며 항공교통 관제만 처리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비행을 관리하지만 핵심 단계는 갑판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게임패드를 든 선원, 즉 갑판 조작 담당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노란 셔츠 감독관들과 함께 비행 갑판에 서서 갑판 제어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 휴대용 장치는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 세대에게 익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2021년 시연 기간 조종사들은 이 장치로 드론을 이동하고 사출기에 정렬하며 착륙 구역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비행 갑판의 혼란 속에서도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 중심 공학의 훌륭한 예시입니다. 해군은 비행 갑판의 복잡한 발레와도 같은 움직임을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손 신호와 이동 경로를 유지하며 인간에게 새로운 동작을 강요하지 않고 복잡한 움직임에 맞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한계 시험. 스팅레이는 항공모함에서 능력 입증 전 실제 비행 가능성을 먼저 증명해야 했습니다. 보잉은 T1이라는 이름의 계약자 소유 시제기를 제작했습니다. 2019년 9월 T1은 처음으로 태평양이 아닌 미국 중부 상공에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세인트루이스 공항. 뾰족한 회색 해군 자산이 평평한 옥수수밭 위를 도는 모습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2020년까지 T1은 날개 아래 큰 급유 포드를 장착한 채 비행을 시작했고, 이는 추가 항력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주는지 공기역학적 테스트를 위해서였습니다. 원을 그리며 비행하는 건 쉽지만 진짜 시험은 2021년 6월 4일에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유인 항공기 최초 무인 공중급유가 성공한 때였습니다. 준비는 단순했지만 다소 두려웠습니다. T1 드론은 호스와 드로그로 바구니를 슬립스트림에 끌었습니다. 그 뒤에는 해군 FAL-8 슈퍼 호넷이 다가오며 조종석 안급유 프로브가 뻗어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드론이 위치를 조금만 잘못 판단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해도 난기류로 바구니가 전투기 캐노피에 부딪히거나 두 항공기가 충돌할 수도 있지만 로봇은 흔들림 없이 버텼습니다. 호넷 조종사가 바구니에 진입해 프로브가 연결되며 연료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실험은 기계가 유인 전투기와 함께 편대를 이루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해 말 MQ-25는 EID, 호크아이, F-35C와 임무를 반복해 우연히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공기역학 성능을 확인한 후 항공모함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2021년 12월 T1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항공모함의 크레인으로 실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본 갑판 시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번엔 실제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드론 센서가 바람과 선박의 움직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해 소프트웨어를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군은 단순히 드론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킹 에어 항공기를 대체 기체로 활용해 합동 정밀 착륙 시스템, 즉 J-PALS를 이용해 접근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소프트웨어에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 중 보잉과 해군은 차세대 유인 무인 협업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슈퍼호넷 조종사가 기존 데이터 링크로 MQ-25에 드로그 전개와 급유를 명령하는 시나리오를 시연했습니다. 이것은 미래 전쟁의 한 모습입니다. 요즘 조종사는 무선으로 급유기 조종사와 대화합니다. 내일은 조종사가 버튼만 누르면 급유기가 자동으로 다가와 연료를 채워줄 것입니다. 돈, 정치, 지연입니다. 물론 어떤 현대방위 대형 프로젝트도 천문학적인 비용 증가와 고통스러운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런 상황을 겪어 잘 아실 겁니다. MQ-25 스팅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공식 기록에 따르면 해군은 스팅레이 76대를 구매하며 67대는 실전, 9대는 시험 개발용입니다. 이 함대의 총 가격은 약 1,59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계산하면 항공기 한 대당 획득 비용은 약 2억 900만 달러이며 연구 개발 비용도 포함됩니다. 조립 라인 가동과 운영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해군은 2026년 예산의 조달, 추가 연구, 저율 초기, 생산 기체 세대 등이 포함된 10억 달러를 약간 넘게 요청했습니다. 그 단가를 비교해보면 스팅레이 한 대의 가격으로 고급 비즈니스 제트기 여러 대를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비즈니스 제트기도 핵 항공모함에서 이륙해 500마일 밖에서 스텔스 전투기에 공중급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가 아주 적절하진 않겠지만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군대에게는 돈을 지불하는 게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항공기 확보가 예상보다 더 어렵습니다. 해군은 2022년까지 양산형 항공기 도입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이고 여러분은 2026년에 이 영상을 볼 것입니다.
IOC는 2024년 또는 2025년에 달성될 예정입니다. 군수 조달을 아는 사람에게 일정 지연은 놀랍지 않습니다. 2023년 국방부 감사관은 해군이 시험 종료 전 생산을 추진하는 계획에 심각한 위험을 지적하며 이 방식이 비용 증가와 납기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말 2024년 초 공식 일정은 시험 비행 2025년 작전 준비 태세 2026년으로 연기됐지만 2025년 말엔 이마저도 낙관적이란 게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 양산형 전투기 첫 비행이 구조시험과 소프트웨어 인증 문제로 인해 2026년 초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실제 전투 준비 태세 목표는 이제 2027 회계연도 말까지로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방위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이지만 실제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팅레이가 해마다 지연되는 동안 슈퍼 호넷은 계속 비행 연료 탱크 역할을 하며 기체를 소모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걸까요? 켄티건은 설계 및 제작상의 문제,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공급망 충격, 그리고 전반적인 품질 및 인력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보잉 산업 내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보잉은 병목 해소를 위해 2024년 세인트루이스 공항에 드론 대량 생산 전용 2억 달러 시설을 신설했습니다. 이 일로 정치적 논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비평가들은 해군이 더 많은 FA-18을 개조하거나 퇴역 S3 바이킹을 재활용해 저렴하게 급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스팅레이 연료 공급이 매우 비싸다고 하지만 지지자들은 연료가 전체 요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MQ-25가 개척자라며 연료 공급량보다 해군이 무인 항공기를 항공모함에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대규모 항공단, 이것은 단순한 급유기를 넘어 해군 전쟁의 미래에 진입하기 위한 입장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스팅레이가 단지 급유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해군 전략가들과 이야기하거나 분석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합니다. 그 급유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여기서요.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항속 거리입니다. 영국 항공학회에 따르면 MQ-25가 500캐리 밖에서 15,000파운드 연료를 공급해 항공단의 전투 방향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군사 기획자들이 우려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스팅레이가 없으면 항공모함은 공습을 위해 적 해안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야 하며 사실상 위험구역의 경계선에 위치하게 됩니다. 스팅레이가 있으면 주유소를 마을의 안전한 외곽에서 위험한 고속도로 중간 지점으로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전투기들은 이제 깊은 전투구역에서도 연료 보충이 가능해져 이전에 공격 불가했던 목표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수백 마일 뒤 안전한 곳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스팅레이는 내부가 넓고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 센서 트럭 등 부차적 역할에 적합합니다. 해군 공식 문서에도 ISR이 부차적 임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종석과 생명 유지 장치가 없어 내부에 레이더, 전자전 제머, 대형 통신 장비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스팅레이가 오랜 시간 하늘에서 조용히 선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인 전투기, 함정, 드론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데이터를 함대에 전달합니다. 전투기들이 전투에 집중하는 동안 미사일 트럭이라는 강력한 선택지도 있습니다. 2024년 무역 박람회에서 공개된 MQ-25 모형은 연료 탱크 외에도 다른 장비가 있었습니다. 날개 아래엔 에어-투-그라운드 미사일 158C L-램스, 스텔스 대함 미사일 2기가 기수, 아래엔 새 센서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해군이 아직 무장 스팅레이를 공식 확정하진 않았지만 논리는 매력적입니다. 장거리 비행과 저피탐 드론이 있다면 왜 이를 활용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항모는 적 방어망 사거리 밖에서 스텔스 대함 무기를 연속 발사해 평범한 급유기도 치명적인 원거리 타격기로 변합니다. 궁극적으로 MQ-25는 개척자입니다. 해군 지휘부는 이미 2040년쯤에는 항공모함, 항공단의 최대 60%가 무인기가 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팅레이와 현재 항모에 구축되고 있는 임무 통제 인프라인 UAWC는 그 미래를 위한 기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군이 인간과 기계를 나란히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 힘든 교훈을 얻게 될 플랫폼입니다. 이제 MQ-25 스팅레이는 지루한 대형 프로젝트의 전형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며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꽤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용한 혁명으로 초음속 전투기의 화려함이나 전략 폭격기의 위력은 없습니다. 대신 급유 임무로 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군이 비싼 전투기를 임시 연료 트럭으로 쓰던 비효율적인 일을 이제 전담 로봇이 맡게 됐습니다. 이로써 항공모함 타격단의 장거리 작전 능력이 회복되고 타격 방향도 냉전 시절 수준으로 확장됩니다. 이번에는 현대 스텔스와 네트워킹 기술이 추가됐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스팅레이가 해군의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속 50노트 강풍 속에서 회전하는 제트 엔진 흡입구 옆으로 로봇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통제실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종사가 원격 조종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교리를 어떻게 구축하겠습니까? 착륙 패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MQ-25는 해군의 무인 항공 역사를 새로 쓰는 기계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항공모함의 놀라운 점이 제트기가 배에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이 무인기라는 세상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해군이 겸손한 공중급유기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 데서 시작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